서부 경전철 사업이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서부 경전철이 개통되면 은평 세전역에서 서울대 입구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은평구 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벌인 구정질문 첫날엔 은평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설문조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복지가 나랑 상관없어서 복지를 잘 몰라서 복지가 시급하지 않아서 복지가 돈이 많이 들어서 구청장님, 이게 정상적인 질문입니까? 양천구가 새로 짓는 보건소에 음압 선별 진료소를 짓는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곳 어느 중에도 저희 단지처럼 주거 밀집 지역과 이렇게 붙어 있는 곳이 없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은평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죠. 서부 경전철 사업이 한국개발원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오는 2028년 개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 경전철은 은평구 세전역에서 신촌과 여의도, 서울대 입구를 잇는 서울 서부권과 서남권의 남북축 노선입니다. 총 길이는 16.15km로 16개 정거장을 지날 예정입니다. 서부 경전철 민자 적격성 조사는 한국개발원에서 지난 2017년 3월부터 진행돼 왔는데요. 발표가 지연되면서 은평 구민들은 작년 서부 경전철 조기 착공 주민 서명 운동을 진행했고 약 30만 명이 서명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다른 주민 수건 사업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천구 보건소 신축 계획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거 밀집 지역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건데요. 행정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쓴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양천구 보건소 청사 건립 계획을 반대하는 주민들입니다. 양천구는 내년에 입주를 시작하는 신정 뉴타운 아파트 기부 체납 부지에 보건소 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있는 보건소는 그대로 두고 시민 건강센터 등을 위한 보건소를 하나 더 짓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보건소 신축 계획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별진료소 설치는 말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이런 아파트 단지 안에 이런 게 들어선다고 해서 제일 걱정이 됐습니다. 이곳 어느 중에도 저희 단지처럼 주거 밀집 지역과 이렇게 붙어 있는 곳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150m 이내에 어린이집이 3개소나 있습니다. 스스로 몸을 보호할 수 없는 노약자들이 전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고요. 양천구는 현재 보건소가 오래된 만큼 청사 신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보건소 내부뿐 아니라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주차장이 찾는 주민에 비해 너무 좁다는 겁니다. 면적이 되게 협소해요. 아마 여러 명이 한꺼번에 몇십 명이 와서 검체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건소 외벽에다가 보건소 주차장에다가 그렇게 선별진료 설치하고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데. 다만 새로 짓는 보건소 청사는 주민 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덧붙입니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음압 선별진료소는 청사 내부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합니다. 선별진료소를 바깥에다 이렇게 우당처럼 설계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냥 상시 감염병을 대응하기 위해서 건물 내에 자그맣게 하나 별도 음압시설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마련하겠다. 현재 양천구 보건소 확충을 위한 용역비는 2차 추경안 예비비에 반영된 상황. 구청 홈페이지는 보건소 확충을 반대하는 민원으로 가득합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시대, 보건소의 역할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반대하는 주민의 민원이 거센 만큼 해결책 모색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은평구 의회 구정질문이 23일까지 이틀간 열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의원 9명이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구정 주요 사업과 현안 20여 개에 대해 질문할 계획인데요.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구정질문 주요 내용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첫날에는 은평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한 설문조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손성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은평구는 은평복지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돌봄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 조직을 둔다는 겁니다. 은평구는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만들어 내년 초 출범할 계획으로 현재는 서울시 지방출자 출연기관 설립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인데요. 이에 앞서 진행된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반영된 설문조사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복지재단 설립의 당위성에 힘이 실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주민 여론의 압도적인 비율인 87.9%의 여론이 복지재단 설립을 찬성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본 의원은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다 너무도 일방적인 여론조사 결과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공공이든 일반 공무원분이든 일반분이든 민선 전문가든 어떤 분 내가 원하는 분을 100명을 모아놓고 인터뷰를 해버리는 순간 100%가 나올 수 있는 게 FGI 방식입니다. 양기열 의원은 설문 내용을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서 구청장이 공약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혈세를 낭비한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본인의 목줄인 인사권을 잡고 있는 구청장의 공약 사업이라는데 쉽게 반대할 리 만무합니다. 재단 설립을 반대하는 경우 그 선택지가 너무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복지가 나랑 상관없어서, 복지를 잘 몰라서, 복지가 시급하지 않아서, 복지가 돈이 많이 들어서. 구청장님, 이게 정상적인 질문입니까?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설문조사엔 300여 명이 넘는 은평 주민이 참여했고 전문기관에서 진행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고 답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은평 구민들께서 본인들의 혈세이신데 이거에 대해서 막무가내 이거를 답변을 하셨겠습니까? 분명하게 복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만큼 신뢰성이 있는 기관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 구청장은 또 은평복지재단 설립은 수요 대비 부족한 은평의 복지재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복지재단 설립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그 복지 공무원은 한 명이 800여 명의 복지 수급자를 지원하고 있어 전국 2인당 500명을 훨씬 상회하여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은평구의 복지 환경은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정질문 첫날엔 민간위탁 증가에 따른 인건비 급증과 인사채용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문제, 음식물 폐기물 봉투 대신 용기 도입을 검토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6.17 부동산 대책 가운데 재건축 규제 강화로 인해 기대감이 높았던 목동 지역 아파트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아파트 단지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재건축 사업 첫 발을 내딛는 것조차 힘들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코리아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이재경 대표 연결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최근 목동 6단지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던 인근의 아파트들까지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지금 목동 지역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분위기는 불확실성 때문에 많이 혼란스럽다고 보여집니다. 6.17 대책을 보면은 허가제, 금융규제, 재건축, 갭 투자를 원천 봉쇄하는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제나 상한제, 환수제, 개발이익, 환수제 등은 토지 공개념인데 위험의 소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보이는데 시장의 분위기는 매우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6.17 대책 발표 전에는 이 목동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 재건축 기대감으로 매물을 걷어들이는 집주인들이 많았거든요. 대책 발표 이후에 수요는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네, 이번 대책을 보면은
가장 두드러진 게 법인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가 좀 힘들어졌고요. 2년 이상 주거 요건과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되고 3억 원 초과의 아파트에는 전세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통과로 매물들을 많이 거둬들였고 또한 호가도 많이 올렸는데 지금은 짙은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고 또한 매물도 하나씩 출회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 대책으로 또 실거주 2년 이상인 조합원에게만 분양권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때문에 목동에 전세 수요가 몰릴 거라는 예상이 있는데 올라갈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실거래 2년을 해야만이 조합원에게 분양권을 주기 때문에 전세는 일단 부족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요즘 국회에서 보면은 전세를 들어가면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역시 또한 전세는 좀 부족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모든 게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정부에서는 시장에게 좀 맡겨둬야 되는데 너무 간섭하다 보니 부작용만 커질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예.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기되거나 아예 재건축 조합 설립 자체가 힘들어질 거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렵게 통과된 안전진단이나 또한 보면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참 많이 혼란만 가중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지금 목동 아파트 입주자 중 한 35%가 세입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주인들이 분양권을 받으려고 들어온다면 집을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동하면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보겠다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차가 불편하고 낡은 집에도. 그런데 지금 전세금이 올라간다면은 참 혼란만 가중될 것이고 정부에서는 큰 칸만 휘둘러서 시장만 잡으려고 하는데 잠시는 잡혀지겠지만 시장은 작동되어야 서민들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작동되어서 매매가 되면 인테리어 가게, 이삿짐, 식당, 법무사, 부동산 종사자 등 다 이렇게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겠는가를 좀 더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은평 지역 관련해서도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불광동 미성 아파트는 최근에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는데요.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은평 지역의 부동산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은평 지역 하면은 서울시에서 저평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슈가 없었어요. 은평 뉴타운 외에는.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GTX-A도 들어오고 또한 보면 창릉지구가 그 3기 신도시인데 그게 바로 위쪽에 위치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은평 지역의 호재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은평 지역은 좀 매수를 해 들어가도 괜찮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부동산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서울시가 폭염 대비 긴급 구조, 구급 대응 대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소방재난본부와 시내 각 소방서가 폭염 대책 119 구조 구급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급차 151대와 구급 오토바이 22대가 출동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노숙인 밀집 지역과 쪽방 지역 등 취약계층 주거 지역을 순찰하고 현장에서 온열 질환자가 발견되면 즉시 119 구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죠. 양천구는 아동학대 사전 예방을 위해 사례관리 아동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섰습니다. 양천구 드림스타트팀 김정희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관리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사례관리 아동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아동들이 대상인지 그리고 이 관내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드림스타트 사업은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가족 해체, 사회 양극화 등에 따라 아동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취약계층의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은 0세부터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말합니다. 가정방문이나 개별 의뢰 또는 관련 기관의 의뢰를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게 되는데요. 대상자가 발굴이 되면 가정 방문을 통해 상담을 하게 되고 대상자의 욕구나 양육 환경, 아동 발달 등을 조사합니다. 초기 상담과 욕구 조사, 양육 환경 및 아동 발달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을 통해서 사례 관리 등급을 결정합니다. 사례 관리는 고위험군으로 사례 관리와 일반 사례 관리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고위험군은 아동이나 양육자의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사례 관리가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이고, 일반 사례 관리는 욕구나 문제가 복합적이지는 않지만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취약계층 아동이 약 2,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 25% 정도를 저희가 사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이랑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례관리 아동의 양육자분들과 저희 사례관리사들은 납부 형성이 잘 되어 있어서 거부를 그렇게 심하게 하는 경우는 없지만 간혹 양육자가 방문을 꺼려할 경우에는 양육자의 그 가정에 방문을 해서 일단 그 1차적으로 안내 문자를 보내고 기다린 다음에 그래도 연락이 안 될 때는 그 아이가 이용하는 학교나 어린이집, 동주민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여 아동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또 혹시 지금껏 이 점검을 하면서 실제로 아동학대 사례를 확인하시거나 뭐 그런 게 있으셨는지, 또 아동학대 우려가 의심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도 알려주시죠. 저희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으로 아동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양육자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드림스타트는 조기 발견과 개입을 위해서 예방적 사례 관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전화 상담과 가정 방문을 기본 서비스로 하고 있어서 아동의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동 학대로 신고되었던 가정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 아동보호 전문 기관과 함께 사례 관리를 통해서 개입하고 사후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유선 상담과 가정 방문을 하고 지역 기관들과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이웃에 의심되는 가정이 있다면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신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동의 특성상 학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가 힘듭니다.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기관의 종사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한 경우 지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발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주변에 있는 전체 이웃 주민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혹시라도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가 어렵다면 요즘 아이지킴 콜 112 어플을 통해서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신고 의무자뿐만 아니라 지역 안에서 주민들에게도 실시하여 지역이 아동을 학대나 방임으로부터 감시자이자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거에 아동학대는 가정의 일로만 치부되곤 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을 하신 대로 아동들은 학대를 받아도 도움을 요청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장치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이웃들의 관심도 절실하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희 사례관리사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